잠깐, 여러분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그 기자는 멍청한 질문을 하는 끔찍한 사람이다. 2번. 나토 동맹국들이 돈을 안 내면 러시아가 쳐들어가도 내버려둬라. 3번. 그린란드를 사겠다. 덴마크가 싫다면 뭐 어쩔 수 없지. 4번. 멕시코에서 오는 사람들은 강간범이고 범죄자들이다. 과연 정답은? 놀랍게도 전부입니다. 이 말들은 소설 속 악당의 대사도 풍자 코미디의 대본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 실제로 한 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대통령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는 이렇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CNN 기자 짐 어코스타가 마이크를 들고 이민 정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트럼프는 답변 도중 마이크를 빼앗으라고 지시했고 어코스타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박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불편한 질문을 했다는 것.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체계적으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국민의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은 국민의 적, 이 말을 역사 속에서 누가 했는지를. 히틀러는 비판 언론을 거짓말 언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탈린은 자신에게 불편한 기자들을 시베리아로 보냈습니다. 독재자들의 공통된 첫 번째 수순은 언제나 언론을 장악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트럼프를 히틀러나 스탈린과 동일시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미국은 건재한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방향성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비판받을 수 있는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감시하는 자유로운 언론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한 기자에게 당신은 끔찍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향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은 그것을 통쾌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지점이 가장 무섭습니다. 2024년 2월, 트럼프는 유세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 지도자가 나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방위비를 안 내면 러시아가 공격해도 지켜줄 거냐고. 나는 이렇게 말했죠. 아니, 안 지켜줄 거야. 오히려 러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장려할 거야.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에스토니아 총리는 나토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렸다고 했고 폴란드는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발언 하나로 75년간 유지되어 온 서방 집단 안보 체계의 근간, 나토 5조, 집단방위 원칙이 흔들렸습니다. 나토 5조는 간단합니다.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한 문장이 냉전 내내 소련의 서유럽 침공을 억제한 보이지 않는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직접 돈 안 내면 안 지켜준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방패는 종이장이 됩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왜 동맹을 돈으로 계산할까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세계관을 거래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그에게 세상의 모든 관계는 거래입니다. 이익이 되면 유지하고 이익이 안 되면 끊습니다. 동맹의 가치, 민주주의 연대, 규범과 원칙, 이런 것들은 그의 계산표에 없습니다. 오직 손익계산서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국가 간의 관계, 특히 안보 동맹은 단기 손익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유럽의 군사력을 주둔시키는 것은 단순히 유럽을 지켜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자신의 전략적 이익, 즉 유라시아 대륙에서 적대적 강대국이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것은 트루먼 이후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80년간 미국 외교의 근본 원칙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출신인 푸틴은 수십 년간 나토의 균열을 노려왔습니다. 트럼프는 그 균열을 공짜로 선물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치고 가난한 자들이여, 자유로이 숨쉬기를 갈망하는 군중들이여, 내게 오라. 1883년에 새겨진 이 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 아일랜드 대기근을 피해온 이민자들, 유대인 학살을 피해온 난민들, 그리고 꿈을 찾아온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트럼프는 1기 때부터 2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민자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2015년 대선 출마 선언 연설에서 그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강간범과 마약 밀수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취임 직후 무슬림 7개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국경에서는 가족을 강제로 분리하는 정책으로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철창 안에 갇히는 장면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2기에는 더 나아갔습니다.
대규모 추방 작전을 선언하고 시민권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출생 시민권마저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민자들은 트럼프의 표적이 됐을까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희생양 정치라고 분석합니다. 경제적 불안, 문화적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백인 노동계층에게 가장 쉬운 설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은 불법 이민자들이다. 미국의 범죄를 늘린 것은 그들이다. 그러나 통계는 반대를 말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내국인보다 범죄율이 낮고 오히려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통계보다 두려움이 더 강력한 정치적 연료가 됩니다. 이민자 혐오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 즉 기회의 땅, 자유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미국을 선택하는 이유, 미국이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경쟁력을 스스로 갈아 없애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탈퇴하거나 무력화한 국제기구와 협약의 목록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파리기후 협약 탈퇴, 세계보건기구 탈퇴 추진, 유네스코 탈퇴,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탈퇴, 이란 핵합의 파기,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 세계무역기구 기능 마비 방치. 이 목록을 보면서 무언가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해온 국제 질서 전체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역사적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만든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유엔 창설을 주도한 것도, 나토를 만든 것도, 브레턴우즈 체제로 자유무역 질서를 설계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미국은 80년간 세계의 패권국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그 구조물을 부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집의 기둥을 자기 손으로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폐허 위에서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나라가 어딘지는 자명합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이 비워두는 자리를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중남미에서, 그리고 국제기구 안에서 여기까지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상한 대통령이 어떻게 2번이나 당선됐을까? 이 질문의 답 안에 트럼프라는 현상의 본질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진공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사회의 깊은 균열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세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 문화적 변화에 소외감을 느끼는 백인 중산층, 엘리트와 기득권에 대한 깊은 불신, 이들의 분노와 좌절이 트럼프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천재성, 만약 그것을 천재성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과 분노를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는 복잡한 문제를 아주 단순한 적으로 환원합니다. 언론, 이민자, 중국,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그리고 자신은 그 적들과 싸우는 유일한 구원자로 포지셔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지도자들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가 분열되고 불안할 때 등장합니다. 1930년대 무솔리니도, 히틀러도 처음에는 선거로 집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현상이 단순히 한 이상한 대통령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자체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고를 대개 너무 늦게 알아챕니다. 1930년대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가 그냥 요란한 정치인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그 지경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마가 현실이 됐을 때 세계는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더더욱 안 됩니다. 트럼프가 무너뜨리는 것들, 언론의 자유, 동맹의 신뢰, 이민자에 대한 인도주의, 국제협력의 틀,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인류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쌓아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건 쌓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국의 시인 김수영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자유가, 평화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것을 잃어본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한국은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계의 질서가 사실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 오늘 이 영상이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보고 계십니까? 세계는 지금 이상한 대통령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행보는 이란을 향하고 있고 그 결과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부디 우리에게 이상한 대통령이 아닌 이상형 대통령으로 남길 기대한다면 욕심일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